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강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영갑입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인데 비해 인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흔히 인문학 열풍 또는 인문학의 위기 또는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의 핵심에는 반드시 동양의 정신이나 동양의 철학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고갱이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형인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가늠기 힘든 긴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유교 그리고 공자. 그 인문학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로 익히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의 본질이며 목표입니다. 논어 제일 첫머리인 하기편에는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공자가 그만큼 학문을 중시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대부분 겸손했던 공자가 학문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호학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공야장편에서는 10집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나처럼 충성스럽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겠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니 요즘으로 말하면 겨우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불과한 일이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주역을 읽을 때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다는 위편 3절의 고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자의 학문에 대한 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학문은 단순하게 글을 읽거나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실천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하라는 것이 바로 공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식 위주의 공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서 겸손하지 않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말씀했습니다. 논어에는 사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천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송나라의 학자인 정자도 논어를 읽을 때에 논어를 모두 다 읽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논어를 다 읽고 난 뒤에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깨닫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논어를 읽고 전체적으로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이 발이 절로 춤추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쁨에 찬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깨우침과 실천의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실천이 없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천의 바탕은 바로 도덕에 있고 교육이나 정치도 모두 도덕적 실천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유교 인문학 강좌가 지식의 충족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사유와 실천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이 유교 인문학 강좌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최영갑입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공자의 인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공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만세사표 또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자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매우 평범하고 그리고 특이한 그런 사항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당시에 많은 사상가들과 더불어 활동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분입니다. 공자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힘을 주었던 것은 신에게 의존했던 당시의 사상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의 이러한 사상은 사실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왔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자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겨야 될 말씀은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남을 배려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공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공자의 인학이라고 하는 제목은 공자의 모든 핵심 사상을 인으로 이야기하고 그 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살아가면서 정신적 방황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공자를 비롯한 유가,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도가, 묵가를 중심으로 하는 묵가학파, 그리고 법가의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을 통해서 구제하고자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사상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러한 사상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유자라고 하는 계층은 예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입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와 같은 예를 실천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생활 속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유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자의 핵심에 바로 공자가 있었고, 그 공자의 사상을 저희는 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가의 핵심이 인이지만 실제 출발은 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익혀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인과 예는,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바탕이 되는 정신적 기준이 될 수 있겠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의 표출 또는 형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늘날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고, 그리고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인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인이란 글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타인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나와 관계가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또 나와 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미루어서 이웃과 만물에게까지 사랑을 넓혀가라고 합니다. 맹자는 바로 이것을 친친이 인민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와 같이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백성에게 미루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까지 사랑이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그 마음처럼 자기 부모와 이웃과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바로 가까운 데서 먼 데로 미루어가는 사랑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법이 내 가족에게만 머무르는 가족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나로부터 점차 넓혀서 모든 인류와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자의 애인, 즉 사람을 사랑하라 또는 타인을 사랑하라의 근본적인 정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공자나 맹자는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천생덕어여라고 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덕이란 바로 인을 이야기합니다. 맹자의 성선설,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한 본성을 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선한 본성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점차 그 마음이 자꾸 아프고 또 병들고 또 상처가 나서 선한 모습은 사라지고 악한 모습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선한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후천적으로 얻어진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는 판단하고 또 여기서 또 나쁜 행위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타고난 이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잘 닦는 그런 학문 방법을 예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공자가 말하는 인이란 충서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증삼아, 내 돈은 일관되어 있느니라. 증자가 예 하고 대답했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문인들이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자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이 충서라고 하는 것은 충성 충자와 용서할 서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즉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또는 사람들을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자, 이것은 남과 나의 마음을 같게 여겨라. 즉 타인의 마음을 마치 내 마음처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하고 쉬운 얘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하고 타인의 마음하고 내가 충분히 헤아려서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따져보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충이란 보통 저희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는 충이란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공부할 때, 일할 때, 사람을 사귈 때 어떠한 곳에서도 자기의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지 또는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늙은이를 늙은이로 대접하면 백성들은 효도를 하게 되고 윗사람이 연장자를 연장자로 대접하면 백성들은 공손하게 되며 윗사람이 외로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백성들은 윗사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자로 재는 도리를 가지고 있다. 윗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 것이며 아랫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윗사람을 섬기지 말 것이며 앞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뒷사람에게 먼저 하도록 하지 말 것이며 뒷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앞사람을 따르지 말며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을 사귀지 말며 왼쪽 사람에게서 싫은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을 사귀지 말 것이니 이것을 자로 재는 도리라고 말한다. 자공이 질문했다. 한마디 말로 죽을 때까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마 서일 것이로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 역지사지는 누구나 다 아는 고사성어죠.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고 여기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누구나 맛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공자나 맹자는 바로 이와 같이 누구나가 느끼는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인에 대한 정의는 극기복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극기복례는 극기와 복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극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극기 훈련을 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극기 훈련을 간다고 하면 체력 단련을 하러 가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극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겨내는 것을 바로 극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배부르게 먹고 싶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들이 나와 타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자,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타인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까? 대체적으로 바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자, 이럴 때 사회적 관계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선비호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기가 공자에게는 매우 엄숙한 그리고 매우 높은 단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안영과의 대화 속에서 바로 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내서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겨내서 예를 회복한다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안현이 말했다. 자세한 조목을 듣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안현이 말했다. 제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공자가 안현과 대화 속에서 안현이 먼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러자 공자가 바로 극기복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현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시청원동을 모두 예에 맞게 하라 라고 합니다. 보고 또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에 맞게 하라. 이것이 극기복례다. 그런데 시청원동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시청원동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기복례는 자기의 완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로 사회적 실천을 확대시켜 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애인과
그리고 충서가 타인의 중점이 있다면 이 극기복례는 나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사회적 관계와 실천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신 바와 같이 이 극기복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이겨내서 인간이 타고난 원초적 본성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이 본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매우 맑은 상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닦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면 물방울이 튀거나 또 말라서 남은 찌꺼기들 때문에 거울에는 티가 생길 겁니다. 이 티가 생긴 거울을 내가 쳐다봤으면 거울에 남아있는 티가 마치 내 얼굴에 남아있는 티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내 얼굴에 티가 있는 것처럼 만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거울에 티가 남아있는 거죠. 본래부터 맑은 모습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아주 맑고 깨끗하게 태어난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나고 또 긁히고 때가 끼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똑같은 행동들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에서 바로 내 본성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총애하는 제자 안현에게 극기복례를 통해서 인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게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듣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타인들에게 보여지죠. 우리는 보통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신체가 모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느냐 아니면 활짝 웃느냐,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게 인사하느냐 아니면 건성건성 인사하느냐, 이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모든 몸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주 자연의 법칙을 본받아서 우리 인간의 삶의 법칙 속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사계절이 움직이죠. 1년이 돌아가죠. 모든 이러한 우주의 변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돌아갑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인간의 삶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로 예라고 합니다. 이 예는 바로 사회적 약속이죠. 이러한 사회적 약속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올바른 행동이 익혀지면 마음도 차츰차츰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있어서 이 인과 예의 관계는 서로 표리의 관계가 됩니다. 인은 예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의 형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공자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도 겉으로 표현될 때 적정한 형식들을 갖추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극기복례의 본질적 의미는 인간의 합리적 행동 질서와 또 인간의 자연적이고 무절제한 욕망을 대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욕망의 절제를 통해 합리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이 겉으로 드러난
인의 외형적 표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는 매일같이 많은 그릇을 사용하고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물컵에는 물을 담아 먹고 또 밥그릇에는 밥을 담아 먹습니다. 자, 밥그릇에 담긴 밥은 바로 인에 해당되는 내용물이고요. 그 밥그릇은 바로 밥을 담고 있는 하나의 형식, 즉 그릇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그릇은 바로 예와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밥은 바로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질빈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바탕이 문체를 이긴다면 야인처럼 되고 문체가 바탕을 이긴다면 문서를 다루는 관리처럼 될 것이다. 문체와 바탕이 잘 조화를 이룬 다음에 군자가 되는 것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글을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늬, 채색 이런 의미입니다. 질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타고난 본성을 얘기하죠. 이 타고난 본성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익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습득되는 지식들 또는 어떤 외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되는 것을 문질빈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이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이 타고난 본성도 맑고 깨끗한데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자는 본래는 타고난 바탕이 맑기 때문에 우리는 후천적인 그림도 멋지게 그려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공자가 문과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또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공자 시대에는 공자 시대에 필요한 예가 있었고 주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주자의 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21세기는 21세기에 맞는 예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두 한복을 입고 3년상을 치른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 또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와 같이 예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유교고 그 중에 또 예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공자도 그랬고 주자도 그랬듯이 예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말끔하고 또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산에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갈 때는 또 그러한 복장을 하고 가는 게 맞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근무하는 것은 역시 옳은 복장은 아니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또 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공자는 시중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가장 적절한 언행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 이것은 사회적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간혹 예의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결국은 정신이 없는, 내용이 없는 예가 되고 말죠. 예는 바로 이 형식과 내용이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예가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21세기에 맞는 예가 있어야 되고, 또 미래에는 미래에 맞는 예가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형식,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문체와 또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학문을 할 때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 인간이 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죠. 요즘 우리가 하는 학문과는 다릅니다. 지금 학문하는 사람들은 지식 습득, 그리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뽐냅니다. 그러나 공자나 또 맹자와 같은 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지금은 지식 습득하는 교육에 치중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사색하고 사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학문인 것이고, 또 내가 배운 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실천을 위한 자기 준비, 자기 확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른이 돼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어른들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물러나고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작은 예법이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익혀야 되는 하나의 기고 동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아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공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면 되죠. 후배가 힘들면 선배가 돼서 후배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대우받고자 원하지 않는다면 남도 역시 그렇게 대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길들여지고 또 수양하면서 마음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라고 하는 형식이 함께 곁들여진다면 많은 것들이 잘 완성이 될 것이다. 얘기에 보면 무불경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불경이란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좋은 건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굳이 상대방을 높이지 않아도 내 자신만 낮추면 상대방은 저절로 올라갈 수 있죠.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얘기에서 이 공경을 그렇게 중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또 남에게 앞장서서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절제해내는
하나의 방식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공경한다는 것은 말, 행동, 이 모든 표정까지 다 동원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자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입니다. 유자라고 하는 집단이 출발할 때 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것처럼 공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통해서 인으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은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는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고 또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21세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공자 시대에 맞는 약속이 있었겠죠. 이렇게 인류 문화는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또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의 한자 문화권 또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나라는 그런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르는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사회적 약속은 시대와 또는 지역,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 옳다 또는 무엇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매장을 해온 풍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화장하는 빈도수가 훨씬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대체로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화와 다른 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아프리카의 어느 민족들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과 매우 가까웠던 가족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나누어서 먹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야만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와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이제 한 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서로 살점을 나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우수하고 또는 저급하고 우리의 문화가 우수하고 또 저급하고 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죽음을 갈무리하는 의식, 그 속에 사회적 약속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의식과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떠한 예법 또는 어떠한 예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풍습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 퇴색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자식 3대가 만약에 산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지켰던 예법 다르죠. 손자, 손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예법을 가지고 삽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부모 세대 역시 다른 예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3세대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현대적 예법에 포인트를 두고 있죠.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대로 과거에 자기들이 지켜왔던 예법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과거를 통해서 왔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문화를 전수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놓여 있는 바로 이 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옛 것을 잘 익혀서 새 것을 만들어내고 또 새 것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온고에,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지신에 중점을 두다 보니 양쪽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고와 지신 모두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문화를 버리고 외래 문화를 추종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잘못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의 행복을 무시하고 나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흐트러져서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의다, 예절이다 라고 하는 용어들을 쓰면 고리타분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에티켓이다, 또 매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매우 그럴듯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절이나 예나 또는 에티켓이나 매너나 사실상 다 같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서양의 에티켓을 지키듯이 우리의 예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사회적 약속이라면 나도 역시 똑같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지키고자 하지만 예의 형식이나 절차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준다면 작은 형식의 실수나 또는 모르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용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전통적으로 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악수를 하죠. 이건 서양의 인사 방법입니다.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게 바로 악수의 근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머리를 조아려서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악수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하고 서양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방식으로 만약에 인사를 했다고 친다면 자, 과연 그게 무례한 행위가 될까요? 외국 사람들한테 무례한 모습으로 비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예의를 충분히 표현했고 그게 공경함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 겁니다. 즉 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가 조금 복잡하고 또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이 약속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반드시 있어 왔습니다. 비록 오늘날 서양의 문화가 우리에게 매우 많은 부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그 문화적 DNA를 통해서
후손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의 문물에 우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수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자의 사상이, 학문이 인으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인은 어떤 면에서는 생활 속에서 예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음을 모두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죠. 이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언행,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표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 100년 동안 우리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겁니다. 그 되찾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본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맑은 본성을 타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맑은 본성을 잘 유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모두가 행복하고 공동체가 모두 화목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마치 자기만 손해본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내가 예의를 차리는데 왜 상대방은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듯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 손해보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과연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게 되고, 또 내가 힘들어도 그로 인해 남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곧 마음의 평온함을 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 그리고 2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이 유교, 그 힘은 바로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의 힘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교 사상을 삼국시대 이전부터 받아서 지금까지 내려온 민족이고 현재도 유교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잔인한 범죄와 그리고 부정부패,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공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타고난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남을 배려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배운 것을 배운 대로 행하고 살 수 있다면 아마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행일치 또는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배운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아는 것, 배운 것,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그대로 실현해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대동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한 세상,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세상,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세상, 그게 바로 대동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대동의 세계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추구하는, 유교가 추구하는 세상은 바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없고,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없고, 위정자든 백성이든 모두가 다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세상. 그게 바로 공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공자는 다른 말로 바로 인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매일같이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사회는 바로 공자가 말하는 어진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대동세계와 같은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공자의 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벽을 뚫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같이 출입하는 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인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자가 말하는 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에 어떠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